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주시 청원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토론회 진행을 맡은 이영락입니다. 자, 이번 선거의 복병은 코로나19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코로나 확산을 우려해서 투표율이 낮을까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모든 선거에서 투표율 90%를 웃도는 나라가 있는데요. 바로 호주입니다. 호주는 투표를 법적 의무로 강제해서 투표 안 하면 벌금을 부과하고 심할 경우에는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하는데요. 자, 투표 한정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후보자 토론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자, 후보 초청은 공직선거법 제82조 2 규정에 따랐음을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는 편의상 후보로 호칭을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에 참여한 두 분의 후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좌석과 발언 순서는 토론에 앞서 사전 추첨으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기호 2번 미래통합당 김수민 후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래통합당 기호 2번 김수민입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변재일입니다. 네, 먼저 토론 방식을 말씀드리면 기조 연설을 시작으로 사회적 공통질문과 개별 질문, 그리고 공약 발표, 주도권 토론, 공통 질문과 개별 질문, 두 번째 주도권 토론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다 하면은 마이크는 자동으로 작동되지가 않습니다. 시간을 확인하시면서 토론 시간을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근거 없는 비방이나 인신 공격성 발언은 삼가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럼 기조 연설부터 이제 시작을 할 텐데요. 유권자 여러분에게 드리는 인사와 더불어서 출마의 이유를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2분 드릴 거고요. 좌석 순서에 따라서 김수민 후보부터 시작하십니다. 네, 존경하는 청주 시민 여러분, 또 청원 구민 여러분, 기호 2번 김수민입니다. 아이들이 학교를 가야 하는 이 아침, 또 아름다운 벚꽃을 구경하러 가야 되는 이 아름다운 봄에 전례 없는 고통과 또 어려움에 많은 어려움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뭉치면 반드시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6년간 그리고 문재인 정부 3년간 과연 삶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혹시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에서 살고 계십니까? 모두가 함께 오랫동안 지켜왔던 정의와 공정이 훼손된 나라, 검찰총장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겠다고 맹비난하면서 수족을 자르듯이 검찰총장의 부하들을 모조리 좌천시키는 나라, 국민을 위해서 외국인 입국 금지하라는 전문가의 말을 듣지 않는 나라, 초동 대처가 늦은 정부보다 더 빠르게 또 더 신속하게 의료인들과 국민들이 더 죽을 고생을 하면서 전염병을 극복하고 있는 나라, 북한에서 겁먹은 개, 전응아라고 욕해도 아무 말 하지 못하는 나라, 북한에서 수없이 미사일을 쏘아대며 위협해도 한마디 항의조차 하지 못하는 나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청년들 일자리를 빼앗아 실직자로 내몰고 어르신들 단기 일자리 만들고 나서 엉터리 통계로 일자리 늘렸다고 자화자찬하는 나라, 소득주도 성장이 아니라 세금주도 몰락, 경제 정책 남발하면서 자영업자와 영세 중소기업을 몰락시키는 나라, 아파트값 폭등시켜서 국민한테 세금 거들 궁리하는 나라, 이런 나라에서 우리는 아이의 미래가 걱정되신다면, 바꾸고 싶다면,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내 삶이 나아지고 싶다면 반드시 2번 김수민에게 투표하여 주십시오. 네, 자, 계속해서 변재일 후보의 기조 연설입니다. 2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청주 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변재일입니다. 저는 청주와 청원이 통합하기 전에 청원군 지역에서 삼선하였습니다. 그 청주와 청원이 통합된 이후에 청원구로 지역구로 옮겨서 4선 의원이 되었습니다. 저는 2004년도 청원군에 처음 출마하면서 청원군을 21세기 첨단 산업의 중심지로 발전시키겠다는 그런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 약속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습니다. 오창, 오송, 그리고 청주 테크노폴리스를 중심으로 큰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성장이 탄력을 받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4년 저는 청원구를 대한민국 혁신 성장의 심장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차세대 방산 가속기 오창에 반드시 유치하겠습니다. 묘천과
석화천을 끼고 청주공항과 증평IC 사이를 복합 신도시로 개발하겠습니다. 주중동에서 추진 중인 밀레니엄 타운의 개발 사업과 함께 인근 지역을 묶어서 도시 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4번의 선거에서 저를 신임해 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중앙정치부에서 역량 있는 여당의 중진의원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지난번 지방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이시종 충청도 지사와 한봉덕 청주시장이 함께 당선되셨습니다. 지난 16년간 국회의원과 충청도 지사와 청주시장이 같은 당 소속으로서 여당 소속이 된 것은 한 번도 없습니다. 중앙정부의 지원과 국회의원의 역할과 청주시장, 충청도와 함께 힘을 모아서 청주 발전의 황금기라고 생각합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키워주신 네, 자 시간 다 사용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회자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잘 듣고 답변해 주세요. 자 질문 드립니다. 지금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시급한 현안이라면 코로나19의 종식이 아닐까 싶은데요. 약 85만 5천 명이 거주하는 청주에도 중요한 현안들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 후보자가 생각하시기에 가장 시급한 지역의 현안은 무엇이고 어떻게 풀어가야 한다고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고요. 순서에 따라서 변재일 후보부터 답변하시면 됩니다. 시작하시죠. 예, 청주시에 여러 가지 현안이 있지만은 가장 중요하게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미세먼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충청북도의 미세먼지 같은 경우에 지난해에 아마 전국 최고 수준이다 이런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금년 겨울을 지나시면서 시민 여러분께서 미세먼지가 많이 좋아졌구나 이런 걸 느끼실 겁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12월부터 3월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방유역관정청에 광역 대응반을 줘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미세먼지 배출 위험 지역을 선정해서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초미세먼지 예보 등급이 좋음일수가 작년에 하루에서 17일 늘었고 나쁨일수는 53일에서 26일로 줄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을 확실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부적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청주 지역이 대기관리권역법에서 대기관리권역이 지정되기 때문에 사업장별 규제를 철저히 하고 또 외부적 요인을 주기 위해서 충남 지역에 있는 석탄발전소를 폐쇄한다든지 중국과의 공조 등을 통해서 청주 지역이 더 이상 미세먼지로 인해서 주민들이 고통받지 않는 그런 사회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 10초 남으셨는데 다 발언하신 건가요? 예. 네. 자, 계속해서 김수민 후보 1분 30초 답변 시작하시죠. 네, 청주시의 가장 큰 문제는 성장이 멈춘 도시, 청년들의 성장이 멈춘 도시라는 점입니다. 과감한 시도, 새로운 인물, 또 대담한 혁신이 부족한 도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우리 청주 20, 30대가 30%에 육박합니다. 우리 청원구에만 유소년 인구가 16%입니다. 그렇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어떨까요? 기성세대들이 젊은 청년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힘든 현실을 견딜 충분한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하지 않으며 사회를 바꿀 권한과 권력을 이양하지 않습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성장이 멈춘 도시를 다시 움직이게 하는 해법, 모든 혁신은 시작과 끝이 역시나 사람을 성장시키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지역사업에 예산 얼마를 넣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키우는 일이 지금 가장 시급합니다. 지역의 원석 같은 아이템들을 기획해서 외부인들을 청주에 끌어다 들이고 지역의 관광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젊은 기획가들을 양성해야 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신기술을 활용해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일으키는 창업가들을 양성해야 합니다. 단선적이고 직선적인 사고방식이 아니라 무경계의 상상력으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젊은 교육가들을 양성해야 됩니다. 구태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혁신을 업으로 삼는 젊은 정치인들을 양성해야 됩니다. 혁신가들의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저 또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사회자 개별 질문인데요. 사전 추첨으로 선택한 질문을 사회자가 드리면 답변하는 방식입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 드리고요. 상대 후보의 보충 질문 1분, 또 답변 1분씩 드리겠습니다. 김수민 후보께 드리는 개별 질문입니다. 지방자치 제도의 폐단을 막기 위해서 지난 2007년 7월부터
주민 소환제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의원은 국민이 소환할 방법이 없는데요. 20대 국회가 동물국회, 식물국회란 평가를 받으면서 최근 유권자들의 직접적인 견제장치이자 감시장치라고 할 수 있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국민소환제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답변 시간 1분 30초입니다. 맞습니다. 정치가 국민을 걱정해야 되는데 국민이 정치를 걱정한 지가 오래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정치는 시민들의 불신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돌이켜보면 지금 20대 국회가 장외투쟁이다, 뭐다, 또 개점 휴업 상태였던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난 6월 달 국회 개점 휴업으로 포항 지진특별법 제정이 한없이 늦어졌습니다. 이 포항시민 800여 명이 상경 시위를 벌이기도 하는 굉장히 안타까운 모습이 펼쳐졌습니다. 아시다시피 국민소환제는 선출직 공직자가 법을 위반하거나 아니면 부당행위를 했을 때 국민이 발의하고 투표해서 의원 자격을 박탈하는 제도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 또 지방의회 의원들에겐 적용되고 있지만 이 똑같은 기준, 잣대가 국회의원에게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까지 국회의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독점적 지위는 이미 그 값어치를 잃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21대 총선을 불과 일주일 남겨놨는데요. 지금 국민소환제 도입 여지가 유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선 후에 아직 임기가 한 달 반 정도가 남았기 때문에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를 하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국회의원들의 무능과 또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권리가 국민에게 있는 만큼 이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을 국민이 직접 선출하고 또 소환해서 그에 대한 죗값을 물을 수 있는 이 제도에 대해서 적극 찬성합니다. 네, 자 변재일 후보의 1분 보충 질문 들어갑니다. 예, 20대 국회에서 헌법개정특위에서 논의된 자문위원회 요청사항에서도 국회의원의 국민 소환제 이것을 헌법에 분명히 명시하자 이런 논의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이런 논의를 바탕으로 해가지고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번 총선 공약에서 국민 소환제를 도입하겠다. 또 국민 소환제에 그치지 않고 방금 김수민 후보께서 얘기한 대로 국회가 파행을 겪은 경우에 불출석하거나 출석에 따라서 세비 삭감 등의 페널티를 부여하는 것을 이번에 총선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그렇지만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김수민 의원께서 국민소환제에 동의해 준 게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국민소환제에서 일단 후퇴를 했습니다. 자정제도의 실효성 상향 방안을 우선 검토한다 하면서 당초의 입장을 바꿨는데 여기에 대한 당의 입장과 김수민 후보의 입장이 다른 데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수민 후보 1분 답변입니다. 당의 모든 사람들이 입장이 같을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 미래통합당의 당의 입장이 다소 후퇴된 부분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비관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또 직접 선출한 국회의원의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를 감시할 권리, 또 감독할 권리, 그 자격과 권한을 다시 앗아올 권리는 더 강조되고 부각됐으면 부각됐지 후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지금 미래통합당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내용 중에서 이제 조금 더 충분히 들어볼 부분이 있는 부분은 지금 국회의원의 일, 또 성과라고 불리우는 부분에서 그냥 양적인 부분에서 법안을 발의하는 것 아니면 어떤 출석, 그냥 단순하게 어떤 양적인 출석으로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과연 이 큰 민주주의 하에서 어떠한 의미 있는 정치 족적을 남겼는지에 대해서 정성평가가 함께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서 미래통합당의 당론은 조금 더 수정, 변경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답변 들었고요. 자, 두 번째 개별 질문은 변재일 후보에게 드리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불안한 심리를 악용하는 가짜 뉴스가 온라인을 통해서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또한 선거철을 맞아서 후보자 관련 거짓 정보와 가짜 뉴스도 많아지고 그에 따른 피해 역시 발생하고 있습니다. 거짓 정보와 가짜 뉴스가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이고 잘못된 정보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 1분 30초입니다. 예, 거짓 정보나 가짜 뉴스가 많이 발생하는 원인은 현재 다양한 미디어가 출연한 것이 첫 번째 원인이다. 전통적인 신문 방송 이외에 페이스북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온라인 정보 플랫폼이 급격하게 발달했다. 이런 것이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고요. 또 가짜 뉴스 제작 기법이 상당히 발달했습니다. 딥페이크 기술 같은 경우에는 가짜인지를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까지 기술이 발달했다. 또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에 펴지고 있는 확증 편향의 어떤 사회 풍조도 크게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고 싶으면 보고 듣고 싶으면 듣는 이런 사회 풍조가 만연하면서 인공지능에 의한 추천 뉴스 서비스라든가 결합되면서 가짜 뉴스가 횡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책 차원에서는 신문방송도 공공미디어 이 파트에서는 팩트체크 기능을 발휘해서 스스로가 자유주재하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더 이상 강제한다면 표현의 자유 논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사업자들도 자유주재를 강화해야 되겠다. 또 피해자가 요청할 것은 즉각 삭제하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보고, 마지막으로 가짜뉴스의 제작 유포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짜라는 것이 발생한 경우에는 아주 엄중 처벌을 통해서 더 이상 가짜뉴스가 행해할 수 있는 그런 근본적인 바탕을 제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럼 이제 김수민 후보의 1분 보충 질문 시간입니다. 시작하시죠. 네, 저는 이 거짓 정보로 민주주의가 가장 크게 후퇴했던 최근의 사건은 그 두루킹 사건이라고 봅니다. 이미 유죄를 받았긴 하지만 지난번에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한 악의적인 여론 조작으로 사실상 대통령 선거 결과를 조작해버린 민주당이 일말의 책임 의식도 없고 사과도 없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 민주당에서 4선 중진 의원으로서 사과를 하실 생각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저는 거짓 정보와 가짜 뉴스가 발생하는 원인은 바로 거짓 정보와 이 가짜 뉴스를 양산해내서 정치적 또 금전적인 이득을 얻도록 하는 사람들이 주범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 특히 온라인상에서 가짜뉴스를 유포한 사람들에게 오프라인에서보다 더 가중 처벌을 하고, 또 인터넷 실명제가 위헌 판결을 받았지만 이 악성 댓글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에 강력한 규제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강력한 처벌 방안에 대해서 지금 실질적인 아이디어가 있으신지? 네, 시간 다 쓰셨고요. 자, 변재일 후보 1분 답변입니다. 예, 두루킹 사건과 관련해서는 물론 매크로 기법을 이용하는 것이 불법이냐 합법이냐는 문제에서는 매크로 그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이런 것이 대법원 판결에서 밝혀진 겁니다. 다만 두루킹이 매크로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여론 조작을 한 행위, 그것은 두루킹 사건에 연루된 자들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민주당이 관여되어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검찰 수사를 거쳐서 재판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재판 결과에 따라서 민주당 관계자가 관여됐는지 여부가 밝혀지게 보고, 저는 민주당 관계자가 이 문제에는 관여되지 않았다, 여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가짜뉴스라든지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오프라인에서부터 더 강력한 처벌하자, 거기에 동의합니다. 오프라인에서 일어난 가짜뉴스라든지 여러 가지 같은 경우에는 그 파급력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온라인 상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가짜 뉴스라든지. 네. 자, 답변 시간 다 사용하셨고요. 자, 개별 질문에 대한 답변까지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후보들께서 공약을 이제 발표하시게 될 텐데요. 자, 공약 내용과 더불어서 추진 방법과 시기, 구체적인 실행 계획까지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순서에 따라서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후보께서 공약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5분입니다. 첫 번째 몇 가지 공약이 있지만 후기리 소각장을 철저히 막겠다, 이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후기리 소각장은 현재 사업장 폐기물의 처리에 관리 체제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사업장 폐기물을 국가관리체제로 전환시킬 겁니다. 그리고 현재 수도권의 폐기물들이 많이 우리 청주지에 가서 소각하고 있는데, 수도권의 폐기물이 더 이상 청주지에 소각되지 않도록 권역별 처리 원칙을 반영하는 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이 벌써 제출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정부와 논의하면서 개정안이 관철시도록 할 것이고, 또 사업장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에 폐기물 처분 부담금을 정부가 가져가기 때문에 폐기물 처분 부담금을 가져가는 정부가 직접 환경관리공단 등을 통해서 처리하라, 이런 것들도 국가 책임제로 전환하면서 폐기물 관리법을 개정안을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총선이 끝난 대로 제출해서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가급적 이 원칙도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차세대 방사경 가속기 건설 문제입니다. 청주 오창 지역에 세계 최고 수준의 첨단 방사능 가속기를 유치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대통령께서 미래 첨단 산업을 발전을 해서 시스템 반도체라든지 바이오 헬스라든지 또 미래형 자동차를 신성장 동력을 발표할 때, 그때 제가 대한민국의 4세대 방사능 가속기를 빨리 건설한다, 이런 건의를 드려서 대통령께서 수용하셔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마 공모 절차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중에 신청이 마감되고 4월 24일까지는 입지가 확정될 겁니다. 5월 8일까지는 협약이 되걸 아는데 선거운동 기간 중에만 제가 공동유치위원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황상한 가속기에 오창 유치를 위해서 선거운동 기간 중에도 최선을 다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미호천과 석화촌에 복합 신도시를 건설하겠다는 약속을 드렸습니다. 상대적으로 북청주 지역이 상당히 개발이 뒤져졌습니다. 그렇지만은 충청북도가 청주공항을 중심으로 에어로폴리스 1, 2, 3지구 건설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정부에서 지난해 12월에 공항을 중심으로 신도시를 개발하겠다. 공항을 중심으로 지역 특화 산업과 연계해서 신도시를 개발하면 투자 선도 지역으로 지정해주고 재정 지원도 해주고 규제도 완화해주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중앙정부의 계획과 그동안 충청북도 지사가 추진하고 있는 에어로폴리스 1, 2, 3단지 계획을 묶어내면 충분히 신도시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주공항과 증평 RC 사이에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보다도 여건이 좋다. 더군다나 현재 충청북도와 청주시가 함께 동탄에서 청주공항까지 오는 수도권 내륙 철도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철도마저 개통된다면 청주공항에서 동탄까지 34분이면 완주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북청주 시대, 북청주 시대의 새로운 르네상스 시대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또 말씀드릴 것은 밀레니엄 타운을 현재 확장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밀레니엄 타운이 한 20여 년간 그대로 방치해 있었습니다만 청주청원 통합된 이후에 제가 이 지역구를 맡으면서 밀레니엄 타운을 아주 적극적으로 현재 개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빙상장도 들어가고 해양 박물관도 들어가면서 혁신적인 발전을 하고 있는데 밀레니엄 타운의 개발로 끝이 아니라 그 인근 오군장동 지역을 전체를 포함해서 도시 첨단 산업단지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첨단 산업 조성되는 경우에 오창 지역하고 밀레니엄 타운 지역의 도시 첨단 산업단지하고 북청주 지역하고 합치면은 우리 청원구의 새로운 첨단 산업의 트라이앵글을 만들어갈 것이 아닌가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밀레니엄 타운을 개발하면서 거기에 테마파크, 가족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청주 분들께서 요즘 애완견을 가지고 키우시는 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애완견을 가지고서 갈 곳이 별로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생명누리공원을 만들어서 밀레니엄 타운 내에 반려동물 운동장을 조성한다든지 그래서 가족과 애완견과 주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20초 남았는데 다 사용하셨습니까? 네. 자, 이번에는 미래통합당 김수민 후보께서 공약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발언 시간 5분입니다. 시작하시죠. 네, 김수민입니다. 제 핵심 공약은 3가지입니다. 바로 저의 첫 번째 공약은요. 깨끗한 정치인이 깨끗한 청주를 만든다. 소각장 잔다르크 김수민이라는 슬로건 하에 오창 소각 등 폐기물 처리 시설 결사 저지입니다. 코로나 사태에서도 볼 수 있듯이 국민과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지 못하는 정부와 정치인은 존재의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소각장 저지 3대 방패를 점검하겠습니다. 일단 주민들과 함께 이루어낸 감사원 감사 청구, 두 번째로 제가 직접 서류를 들고 찾아갔던 국민권익위원회의 신고, 그리고 예정되어 있는 또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진행 내역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지킴이 3대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소각 등 폐기물 처리시설 환경영향평가 시에 주민들의 의견을 대폭 반영하겠습니다. 소각 등 폐기물 처리시설 기존에 운영되던 민간 업체를 국영화시키겠습니다. 지금 우리 청주에는 6개의 민간 소각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하나라도 먼저 국영화시켜서 과연 얼마나 국가가 운영을 했을 때 투명하고 깨끗하게 운영되는지를 시민들이 체감하실 수 있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소각 등 폐기물 처리시설 공공관리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언제든지 그 소각장 안에 들어가서 얼마나 투명하고 깨끗하게 대기물질을,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는지를 체크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을 강화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약은 오직 바라는 건 높은 문화의 힘.
일명 김구 선생의 문화힘 프로젝트입니다. 청원구 문화관광 스타트업 벨트를 구축하겠습니다. 제가 문화관광위원으로 활동했던 지난 2년간의 문화도시 청주 지정을 받아서 국비를 최대 100억까지 받을 수 있겠습니다. 내덕동과 율량 사천지구, 또 정북동, 주중동, 정상동, 오창, 내수를 잇는 문화, 관광, 또 청년 창업이 이루어지는 청원 문화관광 스타트업 벨트를 추진하겠습니다. 내덕동 국립현대미술관 청주관은 이미 제가 문광위 예산 소위에서 그 유명한 울고불고 예산으로 79억 원을 따온 적이 있습니다. 동부창고 문화재생사업 국비 예산 3억 2,400만 원도 확보했었습니다. 동부창고 문화제조창 내에서 음악 활동을 돕는 음악 창작소를 신설하겠습니다. 아울러 멘토링 시스템, 또 정기 공연 프로그램과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덕동에 이어서 율량 사천 지구를 청년 문화 타운으로 조성해서 연결하고자 합니다. 거리에 청년들이 넘치도록 하겠습니다. 인디밴드와 버스킹을 하는 뮤지션들이 자유롭게 공연할 수 있는 공간을 서울의 홍대 이상으로 세련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율량 사천지구 가까이에 정북동 토성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많은 청년들이 여기 와서 아름다운 사진을 찍고 가시는데요. 제가 앞서 국회에서 정북동 토성 편의시설 건립을 위한 국비 4억 2천만 원을 확보했으나 이제 걸음마 시작 단계입니다. 정북동 토성이 명실상부한 제대로 된 인스타그램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조성하겠습니다. 오창으로 오는 길에는 주중동과 정상동, 밀레니엄 타운 부지가 있습니다. 제가 예결위원으로서 이 부지에 예정 중인 청주 미래해양과학관을 추진한 바 있는데요. 밀레니엄 타운은 사업 계획이 발표된 지 2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지지부진합니다. 고여있는 사업이 제대로 굴러갈 수 있도록 팔을 걷어붙이겠습니다. 오창, 이미 국회에서 제가 오창 미래지 농촌 테마공원 캠핑장 예산을 따낸 적이 있습니다. 미래지 농촌 테마공원 관광특구 조성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산책로와 편의시설 그리고 어린이 야외 풀장을 추진해서 여름철 아이와 함께 갈 곳이 없는 부모들의 걱정을 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수 지역의 사주당 태교랜드를 신속 추진하겠습니다. 이미 국비 예산 9억 원을 문체부에서 확보한 바 있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고 아울러서 초정 클러스터 또 세종대왕 행궁 일대에 초정 세종 교육 문화치유 특구 지정을 통해서 시너지를 창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청주국제공항을 중심으로 한 북서부 벨트 균형 발전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동탄에서부터 청주공항까지 이어지는 수도권 내륙선, 또 감곡에서 또 청주공항 간의 중부 내륙선, 서산에서 울진 간의 중부선 동서 횡단열도, 또 세종과 청주공항 간의 중전철 등 주요 철도 사업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시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뤄내도록 하겠습니다. 또 청주공항 활주로를 국제 규격으로 확대하는 한편 수도권 내륙선 철주공항 연계 철도망 반영된 에어로폴리스 단지 조성 시 네, 자 시간 다 사용하셨고요. 자, 두 후보의 공약 발표를 들으셨습니다. 이번에는 후보들끼리 진검승부를 겨루는 주도권 토론입니다. 한 명의 후보가 주도권을 쥐고 자유롭게 질의하고 상대 후보의 답변을 듣는 시간인데요.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이나 비방은 허용되지가 않습니다. 자,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질문과 답변은 가능한 한 1분이 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도권 토론은 각 후보별로 7분씩 드리겠습니다. 미래통합당 김수민 후보부터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변재일 후보님 지난 선거 2016년도 20대 국회의원 선거 때 변 후보님께서 혹시 이번이 마지막이란 마음으로 출마했다라고 주변에 말씀하신 적이 있나요? 20대 국회 때요? 네, 2016년도에요. 그런 기억 없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오선에 출마하시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시나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가장 잘 일할 수 있는 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랑 같이 의정생활하던 정세균 총리라든지 이낙연 총리하고 아주 좋은 인간관계를 가지고 있고 저와 국회의원을 같이 하던 동료 의원들이 많이 장관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네, 후보님 그럼 이번에는 정말 마지막인가요? 현재 마지막에는 심정으로 출마한다. 이걸 분명히 제가 밝혔고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제 의지로 더 이상 출마하지 않을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까지 16년간 한 지역에서 많은 시민들의 사랑을 받으셨는데 혹시 후배는 양성하셨습니까? 양성할 겁니다. 이제 찾고 16년간 있습니다. 지난 이 이시동 시점에서 지사님하고도 양성을 시작하신다. 과연 우리가 얘기죠? 누구한테 자리를 네. 밀어줄 것인가? 누가 네. 청주 시민을 대변하고 네. 누가 충청북도의 발전을 견인할 것인가? 네, 알겠습니다. 충청북도 자, 같은 후보님. 경우에
올해 3월 26일에 발표된 국회 공보에 후보님 재산이 38억 원입니다. 맞습니까? 제 재산 세부 내용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뭐 A4 용지로 수차례의 장수가 넘어가서 제가 뭐 굳이 여기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재산이 많은 것에 대해서 제가 뭐 전혀 비난할 의도는 없습니다. 열심히 노력하셔서 한평생 축적을 하신 거니까 존경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한 가지 안타까운 부분은 A4 용지로 거의 5장, 6장이 넘어가는 굉장히 많은 임야를 가지고 계신 분이 16년간 사랑을 받아온 그 지역의 땅은 단 1필지도 가지고 계시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청원구가 국회의원 지역구이신 변 후보님께서 아파트는 여의도에 계시고 여기 청원에는 전세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한 20년 전에 취득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재산 가치가 높아진 것은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공시지가를 현실화하면서 재산 가치가 높아졌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재산이 늘은 것, 지난 4년간 재산이 늘은 걸 보니까 92%가 공시지가 인상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지 제가 새로운 재산을 취득하거나 그래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 분명히 말씀드리고, 지역의 부동산을 소유하는 문제 있습니다. 아마 시민단체나 그런 데서도 국회의원들이 자기 지역구에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개발 사업이나 그런 과정에서 자꾸 왜곡될 수가 있다. 그래서 토지라든가 임야라든지 그런 부동산은 가급적 자기 지역구에 갖지 않았으는 게 좋겠다. 이런 것들이 시민사회 여론이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16년간 이 지역의 사랑을 받아오셨던 후보님, 그 여의도에 가지고 계신 아파트의 공시지가는 굉장히 많이 올랐지만 우리 청원구 부동산 가격은 그만큼 많이 오르지 않았다는 부분을 꼭 지적하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 토론회에서 말씀드렸지만 지난 총선 때 변 후보님 핵심 5대 공약 기억도 잘 못하셨는데요. 그 가운데 이행된 완료된 사업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4년 전 변 후보님 핵심 공약이었던 미호천 항공 수상레저 복합공원 조성 안 됐죠.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한 아시아 5개국 직항 노선 신설 및 오송 청주공항 셔틀 열차 운행 추진 안 됐습니다. 우암동 재개발지구 국토부 뉴스테이 사업으로 추진, 이 공약은 변 후보님께 추진하셨습니다만 토지 소유자들의 반대를 위해서 도시 정비구역이 해제가 됐습니다. 그 결과 우암 1구역 일대는 도시가스가 제대로 들어오지 못하는 지역으로 전락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국립철도박물관 유치하시겠다, 어린이를 위한 체험형 시설 5개 건립하겠다고 하셨던 공약은 해양과학관 유치 1개를 빼고는 이행까지 완료시키시지를 못했습니다. 자, 이번 총선 공약도 제대로 지키실 수 있을지 걱정이 되는데요. 공약 이행은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 되는 이유보다 되는 이유를 찾을 때 공약의 이행률이 높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변 후보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 질문이 아직 안 끝났거든요. 제가 저한테 답변 시간 충분히 주실 거죠? 네. 자, 후보님, 지금까지 16년간 내세운 공약, 또 사업들이 그리고 지역 현안에 대해서 사업이 아예 이루어지지 않거나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꼭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뿐만이 아니고요. 올해 후보님께서 공약으로 내세우신 사업들도 좀 보면요. 무심동로 오창 IC 국지도 조기 완공하시겠다고 넣으셨잖아요. 이거 지난 공약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변 후보님 공보물에 4년 전 이미 총선에서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이미 여기 담겼습니다. 너무 지연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0년도 무심동로 준공됐고 98년도에 오창 IC 개통됐습니다. 2015년도 3차 우회도로가 개통되면서 그 당시 무심동로를 국고가 지연되는 국지도로 승격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10년 동안 무심동로랑 오창 IC 연결도로가 없어서 시민들이 굉장히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서야 설계비 20억을 반영을 했는데 이것도 제가 2년 여기 청원에서 함께 의원님과 함께 의정활동을 하면서 예산 반영을 함께 힘쓴 부분입니다. 밀레니엄 타운 순항 중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20년 동안 추진 못된 거 맞잖아요. 그리고 도시첨단산업단지 넥스트폴리스 조성 추진한다는 공약을 내세우셨는데 그 당시에는 정우택 의원이 지역구의원이었습니다. 제 질문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예. 아니 저한테 다른 시간을 변 주기에는 너무 후보님께서 부족할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우창 아파트 옆에 자동차 전용도로, 이제 자동차 전용도로에 대해서 사실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네요. 변 후보님께서 이제까지 16년 동안 사실 냈었던 공약을 또 내고 이름 바꿔서 내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민들이 오랜 기간 불편을 겪도록 하신 건지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을 담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소각장 부분입니다. 변재일 의원님 18대 국회의원 선거 공보물 혹시 기억나세요? 이렇게 생긴 공보물입니다. 예, 예. 이렇게 생긴 공보물인데요. 이 공보물에 보면요. 소각장 건설 반대라고 공약에 나와 있습니다. 자, 2018년도, 2008년도 국회의원 선거가 열렸던 그때부터 변재일 후보님께서는 소각장에 대한 문제 인식을 충분히 갖고 계셨고 주민들께 약속을 했습니다. 또 허위사실 유포로 80만 원 선거를 받으시기도 했고요. 지금 소각장 신설 위기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굉장히 말씀 많이 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계시다고 자, 생각합니까? 김수민 후보의 7분 주도권 시간 다 사용을 하셨고요. 되도록이면 답변 시간 확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후보가 답변 시간 지금부터 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예, 본인의 이제 발언 시간을 활용해서 답변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주도권 토론이기 때문에 주도권을 갖고 계신 그러면 후보께서 주도권을 운영해 하시는 주셔야 분이 됩니다. 자기 말만 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죠.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답변할 수 안 줬지 않습니까? 그 본인의 주도권 시간을 활용해서 답변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럼 질문 안 하고 제가 얘기만 해도 되는 겁니까? 선거방 선거방송 되는 토론위원회와 협의를 통해서 예, 이런 알겠습니다. 정해진 거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시간을 드릴게요. 자,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후보가 주도권을 토론을 이끌어 가실 텐데요. 시간은 7분입니다. 예. 시작하시죠. 미레니엄 타운이 그동안 20년 방치됐다고 했는데 네. 그 당시에 미레니엄 타운 방치한 의원은 미래통합당의 정우택 의원입니다. 제가 청주도원 통합 이후에 청주시 지역을 왜 지역구례하면서 혁신적인 대발을 만들어냈다. 이거 확실히 인정하시기 바라고요. 소각장 문제는 오창 과학산업단지가 생기면서부터 처음부터 문제입니다. 민간 소각장 부지를 민간한테 판매했다는 거 그 자체에서 문제가 됐었는데 그동안 김재욱 군수부터 이종윤 군수부터 이승훈 시장까지 철저히 막아왔습니다. 철저히 막아왔는데 2015년도에 이승훈 시장이 오창 과학산업단지에 있던 내립장과 건설 예정인 소각장을 외곽으로 이전하겠다. 그런 것을 협약서를 체결했습니다. 그 협약서가 발표되자 저를 비롯해서 정치권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그렇고 주민들도 이승훈 시장이 소각장 문제를 해결했구나. 이제는 우리는 소각장 문제 걱정 안 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 10월 달에 갑자기 ESG 청원에서 후일위에 소각장을 건설하겠다고 주민 설명회를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도 놀라고 정치권도 다 놀랐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냐? 오창 과학산업단지 된 소각장이 이전했다는데 이전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후기로 갔느냐.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이승훈 시장이 체결한 협약 속에 비밀 유지 조항이 있었다. 협약의 이행 과정은 비밀로 한다. 협약의 이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는 제3자한테 제공하지 않는다. 이런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 시의원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고 후기로 매립장이 넘어가는 과정은 주민들이 신청했기 때문에 알았지만 소각장에 간다는 내용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미래통합당의 전신이 새누리당 이승훈 시장의 잘못에 대해서 한 번쯤 사과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것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후보님, 그 자, 지역에서 일어났던 제 시간입니다. 네. 제 시간입니다. 또 제 20대 국회 공약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미호천 항공수상 레저복합공원은 모든 공약은 4년 이내에 완성할 수 있는 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큰 계획을 추진하는 것이 제 공약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미호천 항공수상 레저복합공원 문제는 완료라고 표현한 것은 계획이 완료되고 미호천 국가하천입니다. 국가하천의 일부를 갖다가 신수 거점지구로 지정해서 지방자치단체에 활용할 수 있게끔 했다. 요 계획의 완성, 또 청주시가 발전 계획을 만들었다. 계획의 완성을 완료라고 표현했는데 이것은 오히려 김수민 후보께서 주장하신 대로 정상 추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표현하는 것이 맞았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동의합니다. 청주공항의 활성화하기 위해서 아시아 5개국 직항 노선을 한다는데 이것도 2015년 12월 달에 1개국 8개 노선을 20년도 2월 달에 4개국 14개 노선으로 늘렸습니다. 부정기 노선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많이 들었습니다.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5개국으로 한다는데 4개국이 됐다는 거하고 부정기 노선까지 합치면 5개국 이상이 들어갔다는 거 그걸 말씀드리겠고 오송 청중항 셔틀 열차 운행 문제 이 문제는
오송과 청주공항에 셔틀 열차를 운행하자고 세종시하고 충청북도하고 다 합의를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충청북도하고 세종시하고 대전시하고 재협의하는 과정에서 중전철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서 국회에 해서 이 지방자치단체 간의 계획이 변경됐다. 새로운 계획이 나오고 새로운 계획이 좀 더 좋다고 생각되면 공약은 바뀔 수도 있고 계획은 변경될 수가 있는 겁니다. 과거에 집착하면 안 됩니다. 또 우암동 재개발 뉴스데이 사업 문제 지구지정이 된 건 아시죠? 네. 지구지정이 됐는데 주민들 스스로가 조합을 해체한 겁니다. 주민들 스스로가 조합을 해체해서 뉴스데이 아파트라든지 민간 임대주택을 지을 수 있는 주민의 의사가 철회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것은 뉴스데이라는 사업은 죽은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려요. 네. 국립철도박물관 청주 위치 사실상 제가 국토교통위원회에 있을 적에 이걸 거의 국토부하고 협의가 더 끝난 상태였습니다. 유치 경쟁이 광활되다 보니까 박근혜 정부에서 2010년 7월 달에 이 사업을 포기시켜 버렸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포기시켰는데 어떻게 국회의원이 포기된 사업을 계속 유치할 수 있겠습니까? 어린이 위한 체험시설과 5개 권리 문제. 물론 여기서 적시한 것 중에서는 국립해양과학관밖에 된 게 없습니다. 어린이 직업체험관, 어린이 미술관, 어린이 영어미술관 요것을 계속 유치하기 위해서 관계부처와 협의했는데 충청북도와 청주시에서 매칭이 들어갑니다. 매칭이 들어가는 과정에서 이것을 하기에는 매칭의 투자 비용이 하는 데서든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충청북도와 청주시의 요청이 있어서 그렇다면 요거 대신에 다른 걸로 하자.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립현대미술관 청주관이 들어왔고 시청자 미디어 센터가 그 문화재청 C에 4월 달에 문을 열게 됩니다. 또 주인동 밀리엄타운 내에 실내 빙상장이 들어왔고 오창에 AR VR 센터 거점센터가 들어왔습니다. 기타 청주에 ICT 센터가 들어왔고 충북 글로벌 게임 센터가 들어왔습니다. 오히려 그때 시대에 변해서 아이들을 즐기고 청년들이 즐길 수 있는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시설이 무엇이냐를 보고서 과거에 있던 것들이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잘못됐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오히려 새로운 그 여러 가지 지원 시설을 유치하는 것이 국회의원들의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린 것은 소각장에 대해서는 아까 충분히 말씀드렸지만 김수민 후보께서 3가지 대안을 했습니다. 감사원의 감사 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신고,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이번에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검토한다고 네. 공부에 쓰셨더라고요. 네. 아직까지 이건 확실하게 하실 계획이 없으신가 보죠? 감사원 감사 청구는 주민들이 한 겁니다. 진행 상황 확인하고 계십니까 지금? 감사원에서 진행 상황. 지금 총선 기간 아닙니까? 자, 네. 감사원 감사 청구는 네. 지금 1차 감사를 끝나서 본감사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5월 중에 본감사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번 토론에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건에 관해서는 크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문제는 사실상 반대대책위원회에서도 금강유역환경청의 환경영향과 적격 통보에 대해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것인가 말 것인가. 자, 변재일 후보의 7분 주도권 토론 시간 다 사용하셨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사회자 두 번째 공통 질문을 두 후보께 드리겠습니다. 잘 듣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서 각종 대책을 마련하고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긴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거주지에 따라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겠죠. 따라서 공공의료 체계를 합리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선행돼야 할 텐데요.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공공의료를 확충하기 위한 세부적인 제도나 입법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고요. 순서에 따라서 변재일 후보께서 답변 시작합니다. 예, 공공의료 체계, 민간의료 체계 말씀하시는데 사실상 공공의료 체계만 가지고서 감염병 사태를 대응하기는 상당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의료 체계와 민간의료 체계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연계해서 감염병에 대응하느냐 이것이 종합적인 대책이 돼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에 많은 분들이 느꼈을 겁니다. 우리나라가 민간의료 체계가 강하고 공공의료 체계는 국공립병원이라든지 보건소라든지 그런 것은 상당히 약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대응하는 체계가 아주 유기적으로 원활하게 움직였다. 이런 것들을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민간의료 체계가 강하고 공공의료 체계가 약한 건 사실이지만은 국민건강보험이라는 단일 체제에서 영리병원을 허용하지 않는 체제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영리병원과 영리병원이 합쳐서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나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지금의 미래통합당이 주장했던 그 의료보험 민영화라든지 의료의 민영화, 영리병원의 허용 같은 사태가 발생했다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미국이나 영국이 겪고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 정부의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의료 민영화를 막아낸 것이 참 보람있다 이렇게 느끼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청주 지역에서는 의대 정원을 확대해 나갈 겁니다. 자, 답변 시간 다 사용하셨고요. 자, 이번에는 김수민 후보 1분 30초 답변하시죠. 네, 현 시점에 감염병 확산 방지 또 감염자에 대한 안전, 사회 안전을 위해서는 권역별 감염병 전문 병원 설립이 굉장히 필수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권역별로 감염 전문 병원이 지정된 곳이 지금 광주 조선대병원이 유일합니다. 초유의 감염병 사태에 따른 의료 공백을 의료진의 자원봉사로 메꾸고 있는 현실입니다. 폭증하는 환자에 대처하고 전국의 의료진이 나선 것은 다행이지만 애초부터 있었어야 되는 감염병 전문 공공의료진이 적다는 것은 사태 장기화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3월 7일 다행히도 국회를 통과한 11조 7천억 원의 추경 예산에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관련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국가지정 입원 치료 병상의 음압병실을 확충하고 또 감염병 환자 이송을 위한 음압 구급차, 또 권역 감염병원 2개소 신규 지정을 위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저 역시 코로나 대응 국회 추경 심사에서 이 감염병 환자와 중증 환자 접촉을 최소화하는 비대면 감염병 중앙 통제 시스템을 지방 국립대에 구축하는 추경 예산 375억 원을 반영을 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제대로 된 의료 인프라 구축하려면 20대 의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권역별 전문병원 5개소 이상 설치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김수민 후보의 답변 들었고요. 자, 이번에는 사회자 개별 질문입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고요. 상대 후보의 보충 질문 1분, 답변 1분입니다. 김수민 후보께 드리는 개별 질문입니다. 통계청은 오는 2026년 우리나라의 초고령 사회 진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초고령 사회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인 사회를 말하는데요. 노년층 인구가 확대되면서 계층 간 갈등과 마찰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향후 초고령 사회 대비해서 계층 간 알력을 최소화하고 복지와 사회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네, 힘든 오늘을 벗어나서 더 나은 내일로 나아가게 하는 최소한의 힘, 사회 안전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평소에 우리 사회적 안전망이 얼마나 불충분한지를 모두가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니까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1,200만 명으로 추산이 되는데요. 전체 취업자의 45%에 달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에 해당하는 엄마, 아빠들은 아이를 돌보기 위해서 병가를 쓰기도 합니다. 자영업자 또 영세 사업자의 집단 폐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업주와 직원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 구축이 굉장히 시급합니다. 이 부분에서만큼은 여야가 이견 없이 이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업과 기업 도산 확산을 지금 당장 조기에 차단해야 합니다. 일자리 나누기를 비롯한 모든 정책 수단들이 논의가 돼야 됩니다. 일자리를 지켜야지만 코로나19로 진정된 후에 아주 빠른 속도로 경제 회복을 저희가 전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령층 또 청년과의 정책 수혜부터 또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 정책까지 각 계층의 지원에 따른 예산 수립 시에 세대별 또 산업별 영향력을 분석하는 세대 예산 분석 또 산업 예산 분석을 의무화하는 법안 통과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21대 국회에서 꼭 반드시 챙기겠습니다. 네. 자, 김수민 후보의 답변을 듣고 변재일 후보가 이제 보충 질문 1분 하시면 됩니다. 시작하시죠. 예, 그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야 된다. 사회 안전망 조기 구축에 대해서 동의해 주셔서 상당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 안전망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는다면은 우리 청년들이 미래에 대한 도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소위 실패가 자산이 된 사회,
그런 사회를 만들어줘야지만 우리 청년들이 꿈과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돼서 실업급여라든지 여러 가지 청년수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청년들의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보충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또 최저임금 인상 문제도 그렇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문제도 사실 소상공인한테는 상당한 어려움이 됐지만은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이것이 그들한테 큰 희망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최저임금 인상 문제도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고 지금 일자리 나누기 문제를 상당히 강조하셨습니다. 잡쉐어링 절대 필요합니다. 더군다나 앞으로는 그런데 주 52시간 근무가 같이 갔는데 주 52시간 근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김수민 후보의 1분 답변입니다. 네, 지금 뭐 100만 원을 어느 만큼의 시민들에게 이제 배분할 것이냐에 대해서 뭐 설왕설래 정치권이 설왕설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코로나로 인한 경제 충격은 문제하고 주 네, 50시간 네, 답변 네, 지금 시간이에요? 답변을 네. 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 또 그리고 대기업보다는 소상공인 등 사회적으로 약한 고리에 먼저 들어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지원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지금 상황에선요. 무조건적으로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그 무게는 경제적 약자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방금 변재일 후보께서 최저임금 말씀하셨는데 지금 코로나 사태 이후에 빠른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기업을 살려야 합니다. U자형 회복이 아니라 V자형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이른바 리바운스 전략, 지금 기업의 모든 전사적인 역량을 총동원해서 기업 활동으로 인해서 경제를 다시 한번 반등시킬 수 있는 모든 경제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최저임금 주 52시간제가 사려 깊게 고민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두 번째 개별 질문은 변재일 후보에게 드리겠습니다. 잘 듣고 답변해 주세요. 자, 며칠 전 발표된 한 언론사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경제 발전을 위해서 정부가 가장 집중해야 할 역할을 묻는 질문에 일자리 확충이 약 30%로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코로나 여파와 전 세계적인 경제 성장 둔화로 각 기업체에선 신규 인력 충원을 꺼리고 있어서 청년들의 일자리 구하기는 더욱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청주 지역의 청년 실업 문제를 극복하고 일자리를 확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입법 추진 방향과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 1분 30초입니다. 예, 충청도 같은 경우에 GRDP가 69조 6천억이로도 전국의 10위 수준입니다. 그렇지만 2018년도 경제 성장률은 6.3%로 전국의 1위입니다. 충청북도가 상당한 성장 동력을 가지고 있다. 흔히 그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청주 지역 같은 경우에 기업이 청주 지역에 입주하고 싶은데 입주할 공간이 없다. 산업단지가 제대로 개발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청주 지역은 제대로 산업단지만 개발된다면 외부에서 많은 기업을 유치해서 우리 청주 지역 주민들, 청년들한테 많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여러 가지 공약하는 중에서 방사능 가속기 그 자체만으로도 유치가 된다면 고용유별 효과가 13만 7천 명이라고 합니다. 이걸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산업들이 들어오고 새로운 기업들이 든다면 청년 실업 해소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오창 같은 경우에는 KT 분기국사회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오창과학진입센터 청년 벤처 쌍둥이 빌딩이라고 저는 그냥 호칭하고 있는데요. 전체 규모가 63 빌딩 규모입니다. 청년들의 벤처 창업의 인큐베이터가 될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청년 실업을 해소하는 데 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추가적으로 미호천과 석화천 주변의 신도시 개발 여기는 산업단지와 주거지역을 함께 개발하는 겁니다. 그리고 밀레니엄 타운을 확장해서 넥스트 폴리스라는 도시 첨단 산업단지 만든다면 새로운 기업을 유치해서 청년 실업. 네. 자, 이제 김수민 후보의 1분 보충 질문입니다. 시작하시죠. 네, 청년 실업에 대한 문제 의식은 좋으신 것 같은데요. 그것을 해결할 만한 해결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출범 이후에 법인세율 또 인상했고 종교인 과세 시작했지 않습니까? 액상형 전자담배세율 높이고 또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의 양도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물릴 계획입니다. 사실 굉장히 많은 청년들, 지금 근로소득자의 많은 청년들의 연말정산 혜택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조세 부담이 알게 모르게 확대되면서 청년들이 쓸 수 있는 실질 가처분 소득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뭐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금 10년간을 따져봤을 때 국민 부담률이 가장 높은 상승폭을 이루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정부가 줄줄이 올린 세금, 부진한 경제를 끌어올리는 데 쓰지 않는 점이 굉장히 우려할 만한 대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문재인 정부의 재정 운용 행태, 적자를 누적적으로 심화시키는 이 부분, 젊은 세대에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주고 있는데 의견 주십시오. 네.
자, 1분 답변입니다. 지금 이제 김수민 후보께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계속 아까 하셨더라고요. 사회 안전망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적자 국채에서 발행해서 할 것이냐, 아니면은 세금을 더 걷어서 할 것이냐. 사회 안전망이 강화되는, 복지가 강화되는 나라 중에서 세금을 걷어서 하는 나라는 튼튼하고 적자 국채를 발행한 나라는 위험해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법인 세율이라든지 비트코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세금이 나올 수 있는 공간, 소위 말해서 소득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세금을 걷어야지만이 그 재정에 의한 소득 재분배 효과도 가져오면서 사회 안전망도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냐. 법인세 하면은 법인에 대해서 손해를 봐도 세금을 걷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법인세라는 원래 법인 소득세의 준말입니다. 법인이 이윤이 발생하면 발생한 이윤에 대해서 일부를 갖다 세금을 내라. 이런 것이지 이윤도 발생하지 않은 법인에 대해서 세금 내는 건 아니다. 이런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다시 공통 질문입니다. 두 후보 모두에게 드리는 공통 질문인데요. 잘 들어주세요. 자, 최근에 오창 지역 소각장 설립과 관련해서 지역 주민과 업체, 관련 기관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내수 지역에서도 폐기물 처리 시설의 존폐와 관련해서 소송이 제기되는 등 환경 관련 이슈가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소각장과 폐기물 처리 시설의 지역 내 설치 타당성 여부와 예상되는 문제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에 어떤 대비가 필요한지 구체적인 해결 방안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 1분 30초고요. 변재일 후보가 답변하십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근본적으로 사업장 폐기물 관리 체제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입법적으로 사업장 폐기물의 권역별 처리제, 사업장 폐기물의 국가 책임제 이것을 분명히 반영시킬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급한 것이 현재 후기 소각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청주시장이 해야 될 행정행위와 사법적 대응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도와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주시장에 대해서 아마 ESC청원에서 도시계획 시설 결정 요청할 겁니다. 그때 청주시장 거부할 수 있는 충분한 명분이 있습니다. 인접지역에 방사능 가속기가 유치됩니다. 방사능 가속기가 유치되면 거기에 슈퍼컴퓨터 센터가 생기고 외부인들 게스트하우스도 생겨야 됩니다. 기타 여러 가지 유수 기업들에서 거기 연구소가 생겨야 됩니다. 아마 환경영향평가를 하던 당시와는 그 인근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 시설에 현격한 변화가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거부할 수 있는 충분히 명분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거부했을 경우에 ESC청원에서 소송을 제기할 겁니다.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여지껏의 소송은 상대에서는 몇 억의 변호사 비용을 쓰는데 행정기관에서는 500만 원까지 못 쓰게 돼 있었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조례 개정을 통해서 3억 원까지는 행정기관에서도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는 쓸 수 있게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끔 조례를 개정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충분히 승산 있는 소송을 할 수 있다. 확실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김수민 후보의 1분 30초 답변입니다. 네, 지금 청주시가 공개적으로 불허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앞으로 민간 업체와 또 청주 시민들과 아주 기나긴 소송이라는 싸움을 해야 됩니다. 사법 조치 전에 국회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권익에 신고한 첫 번째 이유는요, 권익위에서 절차적 흠결을 다시금 발견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금강유역청의 결정을 번복시켜서 향후에 재판의 절대적인 증거로 활용해야 합니다. 만약 국민권익위원회가 정말 정상적인 상식을 가진 집단이라면 주민의 환경권이 침해됐고 또 절차상의 중대한 흠결을 인정해서 시정 권고 조치를 할 것입니다. 변재일 후보께서는 이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제 어떤 큰 의미가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앞으로의 사법 절차에 또 앞으로 우리가 소각장을 막는 데 큰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1%가 됐던 100%가 됐던 시도는 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앞으로 환경청이 영향평가 결정의 문제점 또는 부당성을 드러내는 모든 절차적인 과정들을 함께 해야 합니다. 제가 만약에 21대 국회의원이 된다면 환경부를 감시 감독하는 국회 환노위에 들어가겠습니다. 재선 의원은 간사가 될 수도 있고요. 법안소위 위원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국회 환노위의 국정감사를 통해서 이제까지 오창 소각장 관련된 모든 분들을 관련된 모든 분들을 불러 세우겠습니다. 네,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 들었고요. 사회자 개별 질문 시간입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고요. 상대 후보의 보충 질문 1분, 답변 1분이 이어집니다. 김수민 후보께 드리는 개별 질문입니다.
영화 기생충은 아카데미 사관왕을 수상하면서 국민들에게 큰 기쁨을 주었지만 반면에 우리 사회에 큰 숙제를 던지기도 했습니다. 바로 우리 사회의 빈부격차 문제인데요. 사회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선 소득 재분배를 비롯한 빈부격차 해소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최저임금 수준 조정, 임대료 상한제 도입 등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는데요. 소득 재분배를 위한 법제화 방향 그리고 기준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 30초 답변입니다. 네, 저는 어쨌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청년 중에 한 명으로서 사회의 소득 재분배 또 불공정한 모든 제도에 대해서 공정한 수준으로 재배율돼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한 동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분배와 관련된 것은 성장이라는 부분과 동일하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최저임금 또 주 52시간제 방향은 옳습니다. 그렇지만 속도가 지나치게 빠릅니다. 시장이 감당할 수 없는 정책은 무용지물입니다. 제가 기업을 7년간 운영을 했습니다. 지금 변재일 의원님께서 아까 그 소득이 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리지 않기 때문에 뭐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기업을 운영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소득에 대한 세금을 물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해당하는 많은 유지 비용이 듭니다. 또 사람이 일을 하지 않아도 그분에게는 월급이 나가야 되고요. 소득 재분배를 제대로 하려면 입법을 통해서 억지로 소득을 재분배한다기보다는 경제를 활성화시켜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대기업, 중견기업 사원들처럼 그냥 소상공인들이 시급 2만 원, 시급 3만 원, 또 10만 원 이상을 받는 민간의 아주 작은 단위에서의 좋은 일자리가 생겨나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충분히 넘쳐나면 최저임금 인상을 10,000원으로 하냐, 뭐 10만 원으로 하냐 이 논란이 생길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오기 전에 사실 경제가 네, 시간 다 됐네요. 자, 변재일 후보의 1분 보충 질문입니다. 예, 빈부격차 해소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걸 말씀해 주신데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소득 재분배 문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장에서의 소득 재분배 문제하고 재정에 대한 의한 소득 재분배, 두 가지가 같이 작동할 적에 실질적인 소득 재분배가 이루어진다. 시장에서의 소득 재분배 문제는 결과적으로 최저임금의 인상입니다. 최저임금이 과도하게 인상돼서 속도 조절 문제, 이렇게 말씀해 주신 데는 저도 동의합니다. 최저임금은 인상에 나가되 속도 조절해서 우리 시장이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하자. 이건 저도 동의하고, 그런 차원에서 최저임금의 인상 문제는 지속적으로 논의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최저임금을 인상하면서 자본소득이 노동소득 이전되지 않아서 을들의 전쟁이 되고 말았는데, 자본소득을 노동소득에 이전하는 것도 노력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 또 재정에 의한 소득 재분배를 위해서는 세금을 걷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유 있는 사람들이 세금 좀 내서 어려운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사회 만듭시다. 네. 자, 김수민 후보의 1분 답변입니다. 뭐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변재일 되겠습니다. 후보님께서 저에게 질문을 주지 않으셔서 제가 어떠한 대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정부가 재정에서 돈을 쏟아 부어서 경제를 억지로 끌고 가는 재정주도 성장이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 제 입장입니다. 사실 굉장히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코로나 사태까지 겹쳤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올해 마이너스 경제 성장이 예견되는 상황 속에서 경제 파탄의 책임을 코로나로 돌릴 수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대한민국 국민은 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덮으려고 해도 결국은 알아차리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소득 재분배에 대해서 논의할 때가 아니라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좋은 경제 활동의 주체인 기업을 살리는 데 전사적인 노력을 쏟아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시간 한 10초 남았는데 다 말씀하셨나요? 네. 네. 자, 다음 개별 질문은 변재일 후보에게 드리겠습니다. 잘 듣고 답변해 주세요. 청주시는 2014년 주민투표로 청원군과 청주시가 통합된 도농복합도시입니다. 구 청주시였던 동지역에 비해서 읍면은 각종 편의시설과 혜택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정부 여건의 불균형은 삶의 질 격차를 더욱 벌어지게 하고 이로 인해서 인구 유출 등 다른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농촌지역 발전 방안 그리고 도시와 농촌지역 간의 불균형 해소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 30초입니다. 예, 청주시청 통합 당시에 통합청주시법 제가 대표 배려하고 통과시켰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만 청주와 청원이 통합하면서 청주청원 상생발전 합의사항이 있습니다. 75개 합의사항이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법에다 넣어가지고 상생합의사항 75개 항목이 제대로 추진되는걸 확인하기 위해서 상생발전 협의회를 두룩해서 청원 지역이 통합 이후에
손해를 보는 그런 일이 없도록 계속 관리를 하고 있고요. 또 현실적으로 봤을 때 농촌 지역 같은 경우에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행정안전부라든지 농림식품부에서 추진하는 읍면 소재지 활성화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수나 오창 지역, 미원 지역도 다 읍면 소재 활성화 사업에 해당이 됐었는데 여기서 이제 읍면 지역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주민의 뜻에 따라서 도서관을 건립한다든지 복합문화센터 등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오히려 농촌 지역에서는 중앙정부의 지원 대책에 의해서 여러 가지 문화시설까지 들어가는 것이 사실인데 청주시청은 통합되고 나서 지역구로 옮기고 보니까 청주시의 원도심 지역 여기가 오히려 상당히 낙후된 것이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우암동이나 내덕동 같은 지역에서는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모든 도시재생사업 다 넣어서 재생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개발 해제 지역이 문제입니다. 재개발 해제 지역은 아주 어려운 상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청주시에서 재개발 해제 지역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획을 세워서 여러 가지 문화시설을 한다든지 기반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김수민 후보의 1분 보충 질문입니다. 네, 변재일 후보님. 저는 농촌이 농촌다울 때, 또 도시가 도시다울 때, 또 불균형을 해소하는 상생 발전과 균형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청원군 관내 농촌 삶은 어떤가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요. 환경 오염, 또 농가 소득, 만족도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읍면 지역의 공영버스가 과연 얼마 만에 한 대씩 오가는지 알고 계신지 의문이고요.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령의 주민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소득과 의료 문제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부기면에는 약국이 없습니다. 마스크를 구할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마스크를 구하고 있는지 혹시 아시는지에 대한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당선된다면 응급 의료 취약 지역을 종합평가해서 또 농촌과 도시의 격차를 고려한 차별성 의료 지원 기준과 정책 발굴을 이끌어낼 것입니다. 그래야 농촌과 도시의 격차, 소득, 격차가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변재일 의원님, 농민수당 별도로 지급해야 된다고 보는데 견해 무엇인지 3가지 질문에 대답해 주십시오. 자, 1분 답변 시작하시죠. 농민수당 문제는 우리 당에서도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농민수당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농민수당을 지급한다면은 도시 서민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수당의 지급 대상자들이 생기기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국을 상대로 농민수당을 조입하는 건 한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가급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의 특성에 따라서 농민의 구성비가 많은 데서는 농민수당을 도입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지방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희 당의 기본적인 입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농촌 지역에서는 환경오염이나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폐비닐이라든지 그걸 쌓아놓기만 했는데 제대로 수거하지 않는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환경오염 상태도 많은 것이기 때문에 아마 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농촌 지역의 환경을 개선하는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교통 문제는 어차피 이게 공영버스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자, 시간 다 사용하셨고요. 자, 이번에는 2번째 주도권 토론 시간이 됐습니다. 토론 시작 후 지금까지 각 후보의 공약 발표, 공통 질문, 개별 질문을 통해서 후보들의 입장을 들어보셨는데요. 자, 오늘 토론의 하이라이트 되겠습니다. 한 후보가 주도권을 쥐고 자유롭게 질의하고 답변하는 주도권 토론입니다. 각 후보별로 6분씩 드릴 거고요. 변재일 후보부터 시작하시겠습니다. 예, 김수민 후보께서 지역 공약 여러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하는 것이 설탕 공약이 아니라 소금 공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광고 기획 전문가이기 때문에 네이밍을 참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소금 공약이라면 없으면 안 되고 너무 많아도 안 되고 하는 것이 소금 아닌가 생각되는데 과연 없으면 안 되고 너무 많아도 안 되는 거 그런 것이 무슨 공약일까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있는데요. 공약 중에서 방사능 가속기 문제는 어차피 4월 24일이면 결정나는 것이기 때문에 김수민 후보가 공부에서는 유치 노력을 하겠다고 했지만 역할이 없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고 무심동로 오창하시 이 문제는 2015년부터 제가 도시계획도로를 그 국가지원지방도로 바꿔서 국토교통에 있을 때 그때 추진한 겁니다. 근데 과연 이 무심동로 오창하시가 현재 어떤 상태에 와 있는지 요거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취재하려고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고요. 배율과 증평할 시간에는 20대 공약으로 해서 이것을 참 국가지원지방도로 전환시키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국가지원지방도로 전환에 실패했기 때문에 충청북도가 지방도, 충청도 도비로 다 전액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연됐다. 이런 것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어선 가족공원
20대 국회에서 국가하천기본지역을 바꿔서 친수거점지역으로 바꿨습니다. 친수거점지역으로 바꾼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그 김시훈 후보께서는 그 미호천 주변에 그 수목을 심어서 무슨 환경 방풍림 같은 거 환경 하겠다고 그랬는데 과연 거기에 나무를 심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희 산단의 신라체육관 문제도 20대 국회에서 공약을 했고 마침 박근혜 정부에서 상당히 힘들었는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생활 애셔스 사업이라는 것을 그 집중적으로 육성하면서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가 가진 대규모 뭐 4대강 사업이라든지 그런 토목 사업이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거대 건설업자한테 도움이 되지만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해서 생활 오에시스 사업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그것에 의해서 오창희 산단의 실내체육관도 들어서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그동안 쭉 하던 거에 대해서 김승인 후보도 계속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제가 하는 무심동로 오창희 씨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 대일 증평 IC 문제라든지 방사능 가습기 문제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저를 도와주실 건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후보님을 도와드릴지 후보님이 저를 도와주실지는 10일 뒤에 결정이 되겠지요. 일단 제가 변재일 후보님의 지난 16년 공약과 2020년 공약을 보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후보님께서는 지금 뭐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모든 공약이 연속성을 가지고 시작되는 것이다. 언제가 끝날지 모르겠지만 뭐 끝날 때까지는 본인이 계속적으로 사업을 이끌어 온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결과 사실 굉장히 빠르게 진행될 수도 있었던 많은 사업들이 10년, 길게는 20년 동안 지체되고 있습니다. 저한테 무심동로 오창 IC의 진행 과정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요. 그건 제가 오히려 변재일 후보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98년도에 오창 IC가 개설되지 않았습니까? 이미 그 주변에 있는 3차 또 도로까지 많은 부분들의 여건들이 이미 결정이 나 있었고 오창으로 빠르게 진입할 수 있는 정부 알겠습니다.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무심동로 오창 IC가 진작에 연결이 되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주도권이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무심동로 오창 IC는 지방도입니다. 청주시도입니다. 네. 청주시가 12로 다 건설해야 되는 겁니다. 네. 청주시가 건설을 못했거든요. 청주시가 12로 건설해야 되는 걸 국회의원이 건설한 건 아니죠. 청주시가 12로 건설 못했기 때문에 지금 아마 시도나 지방도를 국가지원도로 전환시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모릅니다. 후보님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국가지원 지방도가 어느 정도 되면 다른 데를 지방도를 내려야 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렵게 국가지원 지방도로 해서 여지껏 청주시에 그저 도시계획도로로 돼 있던 선만 거있던 그 도로를 추진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국가지원 지방도가 되면은 공사비는 누가 됩니까? 국가지원비가 공사비. 후보님 질문을 저한테 주시면 제가 대답을 하겠습니다. 자, 후보님. 겁니다. 지금 후보님께서 장기간의 저와의 토론에서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국비냐 시비냐 국회의원의 역할이냐 시의 역할이냐를 물어보십니다. 지금 시비가 확보가 되지 않아서 그간 장기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완성되지 못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오창 소각장 관련돼서 청주시장이 그것을 불허하고 또 소송에 완벽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는 것은 국회의원 역할이 아닌 거잖아요. 그죠? 아니죠. 제가 도와주겠다는 것은 논리를 개발하고 시의 역할이랑 국회의원 역할이랑 왜 구분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소각장 문제는 도시계획 시설 결정할 적에 후길이 소각장이 들어간 인접지역에 방사능 가속기가 들어가고 거기에 새로운 연구시설이 들어간다면 충분히 시장이 싸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겠다. 자, 후보님 그럼 시의 역할은 그 지역을 맡고 있는 국회의원의 역할이 아닙니까? 시의 역할과 국회의원 역할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다를 수 있지만 충분히 보완이 가능한 부분이죠. 보완돼야죠. 보완되는데 국비가 부족하고 시비가 부족하면 그것이 얼마든지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서 맞습니다. 국회의원이 그만큼 국비를 시에다가 따다 주고 시비가 그만큼 남는 비용으로 시에다가 더 국비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부분입니다. 시비를 지원할 사업이 있습니다. 시도를 국비로 건설하지는 않습니다. 의원님. 그래서 제가 시도를 국비를 쓸 수 있는 국가지원도구가 안 만드는 겁니다. 자. 변재일 후보의 6분 주도권 토론 시간 다 사용하셨고요. 자, 이번에는 김수민 후보의 6분 주도권 토론 시작합니다. 네. 제가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변 후보님의 18대 국회의원 선거 공보물
여기에 소각장 건설 반대라고 분명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소각장 문제는 4년, 5년 만에 이루어졌던 어떤 특별하게 나왔던 아젠다가 아닙니다. 이미 10수년 전부터 문제점을 변재일 후보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이승훈 시장이 비밀 각서를 만들었기 때문에 내용에 대해서 알 수가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본인 입으로 중진 의원이고 또 지자체와 정부 간에 굉장히 긴밀한 유대 관계를 가지고 계시다는 분이 이 부분을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았다면 부패한 것입니다. 지금 변재일 후보께서는 이 오창 소각장을 막기 위해서 도지사, 시장과 유연한 연결 고리를 통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해결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정치인의 역할은 최악을 준비하고 최상을 기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도지사, 시장, 지금이야 변재일 후보님과 같은 당이지만 2년 뒤에 정권이 바뀌고 도지사와 시장이 미래통합당으로 바뀐다면 그때는 변재일 후보님께서는 이 소각장에 관련돼서 해결하지 못하는 출구 전략이 되시겠네요. 본인의 소각장을 막겠다는 이 전략, 유통기한이 있는 약속입니까? 아닙니다. 자, 이승훈 시장이 그 협약을 맺고 오창 과학산업단지에 있는 소각장을 관내 타 지역에 이전하겠다. 그것을 협의해서 이전하겠다. 그렇게 했을 적에 저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이 문제 해결됐다. 이렇게 알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다 2018년도에 10월 달에 아마 김승훈 후보가 그때 처음 알았을 겁니다. 후보님. 자, 그렇게 해서. 후보님.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후보님. 알겠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 관내 다른 지역으로 옮기겠다라고 해결된 줄 알으셨다라고 하시는데요. 그럼 과학단지가 아니라 후기리로 소각장을 옮긴다라고 알고 계셨습니까? 아닙니다. 관내 타 지역으로 옮긴다면은 관내 타 지역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충분히 주민들과 협의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충분히 아마 후기리로 옮긴다는 것을 그 당시에 오창 과학산업단지에 있던 소각장을 후기리로 옮기려고 합니다.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같은 문제 안 생깁니다. 주민들이 반대했거나 동의했거나 그렇게 했을 것이고 또 이승훈 시장 당시에 그럼 후보님은 지금 16년 동안 그 지역을 담당하셨던 국회의원으로서 굉장히 하시면 안 되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지역 주민들이 반대를 했었어야 된다고요? 자, 말씀하시죠. 자, 이승훈 시장이 그렇게 됐을 적에 왜 중진 의원으로서 이승훈 시장한테 자료를 내놔라 그렇게 못했느냐 말씀하시는 거죠. 대답해 보십시오. 자, 이승훈 시장은 당이 달랐습니다. 저하고 19대 그때 경쟁했던 자, 그러면 사람입니다. 2년 뒤에 지금 한범덕 시장이 낙마하고 새로운 당이 다른 시장이 들어오면 그때는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그래서 이승훈 시장한테 제가 시에 대한 자료를 제가 직접 요청 못합니다. 시의원을 통해서 우리 당 소속 오창의 시의원을 통해서 한번 그 후속 조치가 어떻게 되나 좀 알아봐라 했더니 청주시 담당 과에서 자료 요청을 거부한 겁니다. 그리고 한범덕 시장이 취임한 이후에 자료가 나온 겁니다. 그 한범덕 시장 이후에 나온 자료를 확인하니까 그동안에 이승훈 시장 체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 밝혀진 것이지 2018년도 10월 이전에는 비밀리에 진행됐다. 그거에 대해서 미래통합당 전신인 새누리당 이승훈 시장의 행동에 대해서도 김수민 후보께서는 최소한도에 뭔가 잘못됐다는 것은 최소한도에 공감을 했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네,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22대 환노위에서 모든 전 현직 관련된 분들을 모두 국정감사에 모실 것입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부기면 지난 16년간 변재일 후보께서 부기면을 맡았던 동안에 부기면 주민들에게 남은 것은 아주 높은 바람, 물질로 인한 질병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알겠습니다. 대해서 본인의 책임이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자, 이 문제도 부기면에서 참 왜 그런지를 모르겠습니다. 저도 왜 그런지를 모르는데 이승훈 시장 시절에 부기면의 소각장이 대폭 소각 용량이 증설됐습니다. 그런데 부기면에 있는 소각장이 대폭 소각 용량이 증설될 경우에 주민들이 몰랐습니다. 저는 전혀 몰랐고 인근 주민들이 아마 동의서를 써주면서 동의서가 나가니까 아마 이승훈 시장도 용량 증설을 허용해 준 것이 아닌가. 후보님, 지금 생각되는데.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소결해 보면요. 지역 주민들이 행했던 일이고 자업자득이라고 들립니다. 그렇게는 아니죠. 지금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정말 해서는 안 되는 말씀을 아니죠. 하시는 겁니다. 지역 주민들께서 어떻게 지역에서 벌어난 모든 일에 대해서 모든 공은 본인이 취하시고 모든 실은 다 주민들 탓으로 모십니까?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은 국정을 하는 사람입니다. 지역에 문제가 있거나 도와줄 일이 있을 적에 도와주는 사람이지 지역 현안을 주도적으로 끌고 가는 사람은 아닙니다. 지역 전환을 굉장히 다르시네요. 주도적으로 끌고 가는 사람은 시장이고 군수입니다. 왜 우리가 지방자치를 합니까? 국회의원은 중앙정치를 하는 사람이지 지방자치에 참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 지방자치는- 비례대표를 하셔야죠. 아니죠. 지역을 맡지 않으시고. 아니죠. 지역구를 지역의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으실 거면요. 지역구를 도와주는 일을 하는 비례대표를 것이지. 하셔야 되는 겁니다. 지역구를 도와주는 일을 하는 것이고 지역에서 현안이 발생해서 주민들이 무슨 요청이 있거나 지방자치단체 요청이 있을 때 그때 적극적으로 나서 해결하는 겁니다. 문제가 근데 있을 때 사후에요? 자, 사전에 이미 사전적으로- 지역에서 어떤 사전적으로 불편함을 문제가 시민들이 갖고 예상되면은 있는지를 면밀히 사전적으로 문제가 예상되면 기존의 합니다. 내수와 부기를 왔다 갔다 하셨다면 이 하겠죠. 문제는 16년 동안 네. 의원님께 충분히 자, 김수민 후보의 6분 주도권 토론 시간 다 사용하셨습니다. 열띤 토론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후보께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잘 듣고 답변해 주세요. 자, 소득 대비 대출이 없으면 집을 살 수 없을 정도로 집값이 비쌉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출을 받고 집을 사다 보니까 이자와 상환금 부담에 허덕이는 일이 다반사인데요. 자, 이런 현상이 지속되면 국민 소비가 줄어들고 경제도 악영향을 줄 수 있을 텐데, 자, 집값을 안정화할 수 있는 강력하고 실질적인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 1분이고요. 김수민 후보 답변하십니다. 자, 제가 제 집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으로서 사실 이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굉장히 수정할 부분이 많다는 또 문제의식에 대해서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그 청년들 그리고 신혼부부들이 집을 대출받을 때 1%의 저금리로 그 대출금을 받을 수 있는 그 상한액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세전 7,200만 원입니다. 부부 합산 7,200만 원이면 우리 사회에서 가장 낮은 직급에 소속되어 있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 혜택으로 인해서 집에 대출금을 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대책, 또 실제로 집을 가져야 되고 집을 살아야 하는 정말 저 같은 청년들, 집 없는 청년들이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 정부가 또 국가가 기존의 관습대로 정책과 행정을 할 것이 아니라 정말 현실에서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세대들의 문제점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게끔 청년 정치인들이 내부적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변재일 후보의 1분 답변입니다. 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아파트란 뭐냐, 집이란 뭐냐, 이것은 주거의 공간이 투기 대상이 아니다. 이런 차원에서 투기를 근절하곤 여러 가지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건데 집값이 너무 비싸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청주 문제는 아닙니다. 사실 수도권의 문제거든요. 청주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은 미분양 물량이 많고 집값이 너무 내려가서 주민들의 불만이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금년도 국토교통부의 자료를 보니까 청원구 지역 같은 경우에는 1월부터 그동안 하락세에 있던 집값이 상승세에 돌아섰습니다. 아마 주변에 새로운 산업단지가 들어서고 그런 새로운 수요가 일어날 것이다. 이런 것 때문에 기대가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 또 미분양 호수 같은 경우도 2020년도 1월 기준에서 225호입니다. 작년 1월 달에는 2012호다 해서 그동안 미분양 사태로 인해서 많은 주민들께서 우리 지역의 네, 시간 다 사용하셨습니다. 자, 다음 공통 질문 두 분께 또 드리겠습니다. 청주는 오랜 역사를 지닌 도시로서 문화와 관광의 기초 자원이 풍부합니다. 하지만 다른 지역의 방문객을 유인하는 경쟁력으로 비교해보면 눈에 띄는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문화와 관광이 활성화되려면 어느 정도의 예산과 기간이 투입되어야 할 텐데요. 청주의 문화와 관광 발전 방향을 어떻게 설정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시간 1분이고요. 변재일 후보 답변하시죠. 우선 청주 지역에 문화관광 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는 접근성이 상당히 부족하다, 이런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이제 청주공항이 국토교통부 차원에서도 인바운드 중심 공항으로 활성화시켰다,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외국인 관광객을 많이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외국인 관광객이 오더라도 청주에서 볼거리가 있느냐? 대개 쇼핑을 하게 되면 누구든지 관광을 할 때는 국내 관광도 있고 외국 관광도 있고 볼거리, 먹을거리, 살거리, 즐길거리 골고루 따집니다. 국내 관광 같은 경우에 청주 지역에 오는 사람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먹을거리가 없다. 그래서
춘천에 가면 가서 닭갈비 먹고 오자. 이런 여러 가지 지역을 유인할 수 있는 다양한 유인책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해서 국내 관광객들, 외국 관광객들 유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유인책을 함께 만드는 노력을 함께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수민 후보의 1분 답변 듣겠습니다. 네, 변재일 후보님께서는 오랜 세월 관료 출신으로 또 행정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어서 그런지 이제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 책을 하드웨어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소프트웨어적인 접근이 이번 해결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역에 개발돼야 될 많은 문화 예산 또 인프라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어떤 도로가 잘 되어 있거나 아니면 접근성이 좋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발견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서울의 경우에서도 봤듯이 장진우 골목, 과연 접근성이 좋아서 그렇게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그 안에서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는 청년 인재들, 또 혁신가 그룹, 창조 인재들이 우리 청주에서 더 많은 기회를 가지고 더 좋은 대접을 받고 더 나은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도록 인프라보다는 사람을 키우는 정책을 이번 시에서 또 국가에서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지향해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끝으로 유권자 여러분께 지지를 호소하실 후보들의 맺은 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1분 30초고요. 김수민 후보부터 시작하십니다. 네, 존경하는 청원구 주민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벌써 2달입니다. 언제 끝날지 예상도 할 수 없는 이런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저는 귀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우리나라 또 우리 국민의 위대함에 대해서 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의료 체계에 힘을 보았습니다. 우리 제일 먼저 전국 병원과 보건소에서 몸이 부서져라 일하고 있는 병원 직원들 또 자원봉사자들 모든 간호사와 의사 여러분들께 존경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주 시민 여러분 또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이제 준비하셔야 됩니다.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고 나면 경제 코로나가 다가올 것입니다. 텅 빈 매장을 보면서 한숨 짓는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을 보면 마음이 무너집니다. 무너지는 대기업, 중견기업들, 소상공인들, 이런 넘쳐나는 실업자들 이런 부분에 대한 아주 강력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이미 시장에서는 코로나로 죽으나 굶어 죽으나 마찬가지라는 자조 섞인 굉장히 안타까운 말들이 나옵니다. 무슨 대책이라고 문재인 정부가 계속 발표를 하는데요. 혜택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긴급 구호 자금 기업에서 받으러 가도 은행에선 2달을 기다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에 바로잡지 못하면 우리나라는 절망적인 상황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이번 총선은 내 나라, 내 고향을 지키는 투표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부디 기호 2번 김수민을 선택해 주십시오. 자, 변재일 후보의 1분 30초 맺은 말입니다. 시작하시죠. 네. 존경하는 청주 시민 그리고 청주 청원 구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청원구 국회의원 후보 기호 1번 변재일입니다. 4선 국회의원 하는 동안 여러분들께 저는 너무나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청원구 주민 여러분의 신뢰에 보답하기 위해서 4선을 매 초선처럼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신뢰가 저에게 큰 힘이 되었고 여당의 중진 의원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키워주신 힘이기에 오로지 여러분을 위해서 청구를 위해서 모두 쏟아붓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노력과 성과, 능력을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현명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총선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통해서 더불어민주당의 승리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촛불 시민혁명의 완수 반드시 이루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 반드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사는 사회, 승자와 패자가 함께 어우러져 살 수 있는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회 반드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 저의 일하기에는 딱 맞는 전성기라고 합니다. 중앙정부의 힘과 이시영 충청도지사 한 번 더 시작과 삼각편대를 맞아서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토론 모든 순서를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100분이 넘는 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후보들께 깊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잠시 후에는 21대 국회의원 선거 청주시 청원구 후보자 방송 연설회 민중당 기호 7번 이명주 후보와 국가혁명배당금당 기호 8번 허원 후보의 연설회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오늘 토론회 방송은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 홈페이지와 네이버 TV, 유튜브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에서 인터넷과 모바일로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진정한 지도자를 선출할 수 있는 힘은 오로지 유권자의 한 표에 달려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미래의 평범한 일상 속 우리의 안녕과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진정한 지도자는 여러분의 한 표에서 시작된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청주시 청원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한 청주시 청원구 후보자 토론회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